저는 25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통째로 아내에게 건넸고 제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초는 2개만 꽂았습니다. 2와 5.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묵직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만큼은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겠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7시에 거기서 보자. 아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당신 왔어요? 케이크까지 사왔네. 응.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저녁 같이 먹으려고. 아내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요. 한 달 전에 잡힌 약속이라.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이런 거 안 나가면 애들 무시한다고 오해할까봐. 또 시작이네. 그럼 준혁이랑 지은이는? 준혁이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대요. 지은이는 도서관 간다고 아까 나갔고.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했던 무게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나 혼자 먹으라고? 당신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케이크 냉장고에 넣어두면 내일 먹을게요. 아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향수 냄새도 유난히 강했습니다. 동창회에 저렇게까지 꾸미고 가나? 아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4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 오늘은 저 혼자였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25th 애너버설이라고 초콜릿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초 2개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하나. 불꽃을 바라보다가 후마이너스하고 불었습니다. 소원 같은 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목이 메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촬영한 가족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시죠? 부인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키읔키읔키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저처럼 외로울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그보다 아빠 카드 좀 더 주세요. 이번 달 한도 다 썼거든요. 준혁아, 너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아들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 소리예요. 다른 애들은 부모가 월 200씩 주는데 저는 100도 제대로 못 받아요. 아빠가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에이, 됐어요.
어차피 기대 안 해요.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립스틱,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왜 안 자요? 기다렸지. 결혼기념일인데. 아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루 정도 늦게 축하하면 어때요? 피곤해 죽겠으니까 먼저 자요. 아내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ATM기? 월급 가져다 주는 기계?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덤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건강 관리한다고 산 건데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지? 20대의 저는 달랐습니다. 링 위에 서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20대 시절 격투기 대회 사진, 벨트를 허리에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저의 모습,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야 할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변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번져 있었고 입 주변에 마른 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의 핸드폰이 윙윙 진동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재훈 오빠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재훈? 누구지? 순간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지나가자. 남의 핸드폰 보는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금 패턴. 아내의 생일. 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지? 아들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딸 생일. 전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는 0-7-2-4였습니다. 무슨 날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날, 7월 24일, 툭! 잠금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메시지 목록이 떴습니다. 재훈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7시에 평소 그 호텔에서 보자. 오빠 보고 싶어. 당신은 언제 들어와? 남편이 야근한대. 오늘 밤새 있어도 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도로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5년 전부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 기록을 더 위로 올리니 날짜가 2020년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5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입술. 진정해. 일단 회사에 가자.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뭘 잘못했나요?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요.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들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준혁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또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오늘 아침 아내의 핸드폰을 본 순간부터 뭔가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만 벌써 500 넘어갔어.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내 집으로 찾아간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링크, 대출 광고,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협박 문자. 3천만 원. 한 통의 문자에 명시된 빚의 액수였습니다. 이 자식이 내 카드로 3천만 원을.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하니 최근 3개월간의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이상한 업소, 고급 클럽, 명품 매장, 정체 모를 해외 결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카드로?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아들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불륜, 아들은 도박. 이게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가족입니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따져 물을까? 하지만 따져 물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은 반성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제게 화를 낼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친구네서 자고 갈게. 지은아. 응? 왜?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통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지은이는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제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이었던 걸까요? 액자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그게 액자인지 아니면 제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당신 왜 안 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봐요? 무서워라. 아내가 옆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재훈이가 누구야? 아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이고 선 아내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재훈 오빠, 그 사람 누구냐고. 아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봤어요? 대답해. 그 사람이 누구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남의 핸드폰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의 핸드폰? 난 당신 남편이야. 남편이라고 다 해요? 프라이버시도 없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라이버시? 5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다니. 좋아.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바람 피웠지?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당신은 맨날 일만 해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나도 여자예요.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적어도 재훈 오빠는 나를 여자로 봐줘요. 당신처럼 ATM기로 보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일했는데. 알아요. 당신 희생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아픈 걸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대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링 위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던 그때의 저.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오히려 그게 편한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리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핸드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40대로 보이는 탐정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로 내뱉으니 더 비참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신 거군요.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2주면 충분할까요? 넉넉합니다. 대상자의 일정과 동선을 알려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제 한 달 용돈의 15배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20년 만에 옛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권 격투기 체육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반겨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매트 냄새, 그리고 젊음의 냄새. 이게 누구야? 민수 아니야? 링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범님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사범님, 오랜만입니다. 야, 이 자식아. 20년 만에 이제 오냐? 사범님이 링에서 내려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몸 좀 보자. 어디. 살 좀 쪘네? 뱃살 봐라. 죄송합니다.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래도 기본은 남아있을 거야. 다시 시작해 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체육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뛰어도 숨이 찼습니다. 샌드백을 치면 손목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예전의 감각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가벼워졌고 발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좋아. 그거야. 내 펀치는 여전하구나. 사범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덜 무거웠습니다. 2주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갑니다.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탐정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진과 영상 자료입니다. 호텔 출입 장면,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키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강재훈, 42세, 필라테스 센터 운영자입니다. 필라테스 트레이너. 그래서 매일 운동 간다고 나갔던 거였군요. 추가로 금전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부인이 그 남자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1,500만 원입니다. 제 돈으로 바람 상대에게 돈을 준 겁니까?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예금을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아내 몰래 빼돌린 생활비도 추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그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 너 요즘 학교는 안 가니? 휴학 중이잖아요. 휴학은 왜 했어? 그냥요. 그냥? 아들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제 인생에 간섭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빚 3천만 원 만드는 거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 카드로 도박하고 사채까지 쓰고 내가 뭘 알아서 해? 아빠도 제 핸드폰 본 거예요? 왜 다들 제 사생활을... 사생활? 지금 내가 할 소리가 그거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쪼들려요. 그래서 도박을 해? 그게 해결책이야? 적어도 한 방이라도 노려봤죠. 아빠처럼 평생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순간 손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봐. 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아들이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한심하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한심하다고? 20년간 너희를 먹여 살린 내가 한심하다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탐정이 준 증거자료,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을 지우는 일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달. 저 달처럼 차갑게, 냉정하게 가야 해. 더 이상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나야. 응, 지은아.
아빠, 오늘 집에 들어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집에 와. 아빠가 기다릴게. 통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적어도 지은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금요일 저녁 변호사와의 상담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오빠가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오빠가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차에 강제로 태워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저는 집 앞이에요. 오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차 번호는 못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할게요. 내가 지금 간다. 집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체육관을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다. 아들의 핸드폰에서 봤던 협박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던 그 문자. 제발 무사해라.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경찰은 신고했어? 네, 했어요. 근데 차 번호도 모르고 사람 인상착의도 제대로 못 봤어요. 오빠 핸드폰은 꺼져 있어요. 통화가 안 돼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간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긴요.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진 빚 갚아야죠. 아들을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일단 진정하시고요. 돈만 가져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얼마입니까? 3천에 이자 붙어서 4천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가져오세요.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돈은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건 당신 아들 태도에 달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버릇 없으면 좀 혼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발 12시. 늦으면 당신 아들 손가락 한 개씩 자르면서 기다릴 겁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4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오빠가.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 혼자 와. 경찰 오면 너희 아들 죽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외곽 폐공장 지대였습니다. 혼자 가야 한다.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연락해봐.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네, 알겠어요. 저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시간 남았습니다.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 방법은 하나다.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몸, 지난 2주간 갈고 닦은 주먹. 이번만은 피할 수 없어. 인천 외곽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습니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씨? 그렇습니다. 돈은요? 먼저 제 아들을 보여주세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협상할 처지인 줄 아세요? 들어가 봐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 아래 아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리더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 돈은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우리가 봉사단체예요? 리더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럼 돈 내놔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아들 대신. 리더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풀어주세요. 대신 저를 때리세요. 돈은 내일 아침까지 꼭 구해올게요. 리더가 킥킥 웃었습니다. 재밌네요. 아버지의 사랑이라. 좋아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볼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를 때려서 제가 쓰러지지 않으면 오늘은 이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낮까지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리더가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흥미롭네. 좋아요. 대신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 아들 손가락 하나 자릅니다. 좋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남자 하나가 주먹을 쥐고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진정해. 호흡을 가다듬어. 사범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어만 하지 마. 받아쳐.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이 전해졌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오, 좀 하네. 리더가 웃었습니다. 두 번째 주먹. 이번에는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세 번째 주먹. 얼굴로 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이마로 받았습니다. 이 새끼 봐라. 좀 훈련받았네. 리더가 흥미로운 듯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해. 이번에는 2명이 덤벼들었습니다. 주먹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맞고 피하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 대, 2대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쓰러지면 안 돼. 무릎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야, 더 세게 때려. 리더의 외침. 발길질이 옆구리로 날아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끈질기네. 남자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반격했습니다. 오른 주먹이 한 남자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왼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쳤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새끼가. 리더가 직접 나섰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파이프가 어깨로 날아왔습니다. 팔로 막았지만 뼈가 울렸습니다.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 해. 리더의 두 번째 공격. 다리를 노렸습니다. 뛰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좁혀 리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리더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으악! 리더가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일어나. 아빠,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나가야 해. 아들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됐어. 아빠가 격투기 선수였어요? 옛날 일이야.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말해봤자 뭐하니. 과거는 과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한심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뒀으니까. 아빠, 준혁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아들을 봤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저는 온몸이 쑤셔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맞은 주먹과 발길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부근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겼어. 씁쓸한 승리였지만 아들은 구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응?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학교로 돌아가. 그리고 빚은 내가 정리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다시는 도박 안 해. 그리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내가 갚은 돈 천천히 갚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네. 너 이제 스스로 책임져. 내가 계속 뒤치다꺼리 해줄 수 없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알면 됐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지은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얼굴에 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졌어. 거짓말.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빠 구하러 갔던 거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제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하지만 지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어제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찾으러 갔어요. 엄마가 자주 간다던 필라테스 센터에. 거기서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랑 키스하는 걸 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응, 언제부터요? 2주 전쯤.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아빠는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가 처리할게. 그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거실로 모여 아내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모아요? 앉아. 뭔데 그렇게 심각해요? 아들과 딸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모였어. 아내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빨리 해요. 전화 가야 하는데. 또 어디 가려고? 친구 만나요. 강재훈?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강재훈.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는 그 남자. 당신 바람 상대 말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지은아, 내가 어제 본 게 맞아. 엄마는 5년째 바람 피우고 있어.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지. 이 가족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다들 알아야 하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남편이니까.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강재훈이 함께 찍힌 사진들. 이게 뭐예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야. 당신이 5년간 나를 배신한 증거. 아들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준혁아, 이건 변명하지 마. 나도 다 알아. 준혁이도 알아야 해. 엄마가 아빠한테 뭘 했는지.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안 돼, 지은아. 이제 그만 숨기고 살 수 없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5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 돈으로 그 남자한테 1,500만 원 보내주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나도 뭐, 당신도 나한테 잘해준 적 없잖아요.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이 집 월세 내고 애들 학비 대고 당신 명품 가방 사준 게 잘못이야? 돈만 주면 다예요? 나한테 관심이라도 가져봤어요? 그럼 바람 피우는 게 해결책이야?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망가질 거예요? 정말 이렇게 끝날 거예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못 참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이혼할 거야. 뭐라고요? 이혼.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서 서류 접수할 거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더 이상 이 가짜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 알아서 해. 강재훈한테 가든지 혼자 살든지.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생각은 안 해요?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친권 포기해.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증거는 충분해.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응.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아빠도 이제 지쳤어.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고마워, 지은아.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빠 편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너 맞어.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가 맞아요. 엄마는 잘못하셨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니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일단 호텔에 가자. 내일 집 알아볼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불륜이 명백하고 5년간 지속되었으며 금전적 피해까지 있으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친권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자녀들이 성인에 가까우니 친권 문제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딸이 미성년자니까 딸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딸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2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10통, 20통,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정말 이혼 소송 접수했어요? 응. 미쳤어요? 25년을 이렇게 끝낼 거예요?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5년 전에.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이미 결정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강재훈한테 가든지.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당신 정말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거예요? 차가워진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집안일 때문에? 부장님은 눈치가 빠른 분이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힘들면 휴가 쓰세요.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임시로 얻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라면 끓이니? 네. 같이 드실래요? 그래. 셋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이제는 10평 원룸. 아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어차피 올 일이었어. 저도 미안해요, 아빠.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됐어.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버릴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애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 아빠였는지 다 말할 거예요. 무능한 아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좀 봐요. 여기서 뭐해? 당신 상사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데? 폭력? 당신 나 때렸잖아요. 언제 때렸어? 지난주에. 증거도 있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팔에 멍이 든 사진. 이게 뭐야? 당신이 때린 거예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당신을 때린 적 없어. 누가 믿겠어요? 당신 얼굴에도 멍들었잖아요. 싸웠다는 증거예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몰면 나도 방법이 있다고요. 미쳤구나. 미쳤어요. 당신 때문에 미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지나가며 저희를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 싫어요. 당신 상사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에서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알았어. 따라와.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뭘 원해? 이혼 취소해요. 그건 안 돼.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요. 당신 회사에 소문내고 애들한테도 당신 나쁜 아빠라고 세뇌시킬 거예요. 지은이랑 준혁이는 이미 진실을 알아. 그래도 엄마 말을 무시할 순 없어요. 계속 귀에 대고 속삭이면 결국 흔들릴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아내가 맞나?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길거리에 내몰았잖아요. 바람 피운 건 당신이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혼은 안 돼요. 이유가 뭐야? 돈이에요. 돈?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나이 50인데 취직도 안 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잖아.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나 평생 호강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쪼들리며 살 수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야.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해요. 안 돼. 그럼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당신 집도 못 갖고 돈도 못 갖게 만들 거예요. 아내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지는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녹음이나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원룸에 돌아오니 아들과 딸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계속 전화해요. 뭐라고? 아빠가 폭력적이고 무능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믿니? 안 믿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불쌍해요. 엄마도 힘들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한 짓을 잊은 거야? 안 잊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만데. 준혁이 너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복잡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엄만데.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어. 밤늦게 혼자 원룸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혼이 정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아내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야? 당신 생각 바뀌지 않았어요? 없어. 그럼 후회할 거예요. 당신 인생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해봐. 진짜 그럴 거예요. 그래, 해봐.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통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제 자신조차 지킬 수 있을까?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파이팅! 지은이 문 밖에서 응원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법원에 도착하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시죠? 저는 상대 측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먼저 이혼 사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말씀해 보세요.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 행위가 이혼 사유입니다.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금전거래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청구인 측 의견은요? 아내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불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청구인의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에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네. 청구인은 25년간 가족에게 무관심했으며 배우자를 단순히 가사 노동자로만 취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폭력?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팔과 어깨에 멍이 든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정위원님,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일부러 만든 것일 수도 있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일단 피청구인 주장도 기록하겠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문제. 재산 분할은 50대 50원칙에 따라. 잠깐만요.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60대 40을 원합니다. 제가 25년간 가정을 돌봤습니다. 배우자 불륜이 있었으니 50대 50이 적절합니다. 불륜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친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자녀 모두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성인이고 따님은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남편이 딸을 세뇌시킨 겁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세뇌가 아니야. 내가 한 짓을 지은이가 직접 봤어. 당신이 지은이를 내 편에서 떼어놓은 거잖아.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지은이가 목격했다고. 조용히 하세요. 두 분 다. 조정위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이러시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냉정하게 협의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만납시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이거 끝까지 갈 거야? 그래. 후회할 거야. 안 해.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뭔데? 당신 직장에 소문 낼 거야. 당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해봐. 나도 당신 불륜 사실 주변에 다 알릴 거야. 당신, 아내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요.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오니 아들과 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아빠,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이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까 여기 왔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울면서 같이 살자고.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더니 엄마가 무너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순 없어? 알아요. 그래서 이사 가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찾아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조정 기일. 이번에는 아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퀭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오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수락하겠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50대 50,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친권은 포기하되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제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양측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성립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아내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뭐야? 미안해요. 진심으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 당신, 행복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구나. 25년.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끝났어. 이혼 성립했어. 그렇구나. 지은아, 미안해.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잘못 없어요. 고마워.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아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래. 아빠가 사갈게 맛있는 거.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 두렵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25평에서 17평으로 줄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아침이에요? 응. 계란 프라이 해줄까? 네. 저 베이컨도 좋아요. 지은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준혁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저 오늘 면접이에요. 그래. 어디? 작은 회사인데 사무직이요. 붙으면 일하면서 복학할 거예요. 잘 됐네. 파이팅 해라. 네. 아들은 지난 6개월간 많이 변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체육관 가세요? 응. 저녁에 갈 거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운동하고 싶어? 네.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저도 가고 싶어요. 지은도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무슨 운동을? 요가요. 체육관 옆에 요가 센터 있잖아요. 그래, 그럼 다 같이 가자. 셋이서 함께 웃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익숙한 길.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볼래요? 제가요? 요즘 일 처리가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정신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 맡아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민수 씨,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에너지가 넘쳐요. 운동 때문인가 봐요. 아, 체육관 다니세요? 네. 격투기요. 와, 멋있다. 저도 배워볼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퇴근 후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왔니? 사범님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 오늘은 가족이 다 왔네? 네. 아들이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요. 좋아. 가족이 함께 운동하는 거 좋지. 준혁아, 이리 와봐. 아들이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 사범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샌드백을 쳤습니다. 퍼, 퍼, 퍼. 리듬감 있는 소리. 땀이 흘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1시간 후 운동을 마치고 샤워했습니다. 지은이 요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재밌었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셋이서 근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네.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뭐 살 거 있어? 저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우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애들 잘 지내네요. 응, 잘 키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너도 잘 지내? 그럭저럭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애들이랑 밥 한 번 먹어도 될까요? 지은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은아? 저는 괜찮아요. 준혁이 너는? 저도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연락해. 같이 밥 먹자. 정말요? 응, 고마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연락할게요. 그래.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 보니까 어땠어요? 딱히, 이제 남 같아. 저는 아직도 복잡해요. 그럴 수 있어. 엄마니까. 아빠는 엄마 미워해요? 고민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이제는 상관없어. 그렇구나. 지은아, 너는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아빠는 상관없어. 알겠어요, 아빠. 밤,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25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 젊고 행복했던 우리.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휴대폰 저장소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과거는 과거로, 미래는 미래로. 방으로 들어가니 아들과 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내일 뭐 할 거야? 저는 면접 결과 기다리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영화 볼 거예요. 그래. 아빠는 내일 집 정리 좀 하고 저녁에 또 운동 갈게.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요? 등산? 네. 날씨도 좋고 가족끼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가자. 와. 셋이서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게 웃는 것, 많이 가진 것.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만났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아들은 취직에 성공했고, 딸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차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주말, 아이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와, 진짜 높다. 저기 우리 집 보여요? 저기쯤 있을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바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그래. 셋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바뀌어 버린 우리 가족.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저 노을 봐요. 정말 예쁘다. 사진 찍자. 셋이서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